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단계 합의안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여파로 은행들은 앞으로 초고위험 투자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모형 주가 연계증권, ELS 관련 상품은 계속 팔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약 9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은 추가 투자로 이번 투자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추행 여부 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아침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전국 해결이 어렵다며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돌 초읽기에 들어간 국회 상황 아침 토론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2월 13일 경제와이드 이슈엔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가늠할 총선이 진행됐죠. 밤사이 국제 소식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전 전해진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협의안에 서명했고 이후 백악관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15일 부과하기로 했던 15%의 추가 관세를 폐기하고 기존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기존대로 되돌린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겠네요. 네, 미 증시는 3대 뉴욕 증시 모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가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220.75포인트 오른 28,132.05를 기록했습니다. S&P와 나스닥은 새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S&P는 26.94 오른 3,168.57을, 나스닥은 63.27 오른 8,717.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한편 영국에서는 이제 브렉시트를 좌우할 조기 총선 마무리가 됐는데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영국 총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에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서 개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오늘 정오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 출구 조사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368석을 차지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하원 의원수는 총 650석으로 과반 기준이 326석입니다. 노동당은 191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승리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줄면서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은 다음 달 말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 연준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 ECB도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한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를 각각 현행대로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CB는 내년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1%로 내렸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신규 아파트 분양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강남과 서초 등 강남 4구가 0.25% 올랐고 양천구는 대학 입시 정시 확대에 따른 학군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에 0.54%나 올랐습니다. 추가 규제 우려,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길 뉴타운 3구역에 짓는 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187가구 모집에 2만 1,4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추첨으로 뽑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에는 단 9가구 모집에 6,400여 명이 몰리면서 7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청약 시장은 올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억대 빚을 지고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없느냐 또 있느냐에 따라서 출산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신혼부부 중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한 그러니까 집을 산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이상 가까이가 이미 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련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105만 2천 쌍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 1천 쌍으로 44%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두 채를 소유한 경우는 6만 쌍이 넘었고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도 1만 4천 쌍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을 가진 신혼부부의 집값은 6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70%를 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기에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신혼부부들은 합산소득으로 연평균 5,500만 원 정도를 벌지만 신혼부부 10쌍 중 8쌍 이상은 억대 빚을 진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은행 등의 빚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85.1%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출 잔액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금액인 중환값도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맞벌이의 경우엔 대출 잔액 중환값이 1억 1,6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무주택 부부보다 빚이 6천만 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또 집을 갖고 있느냐 또 아니냐에 따라서 출산율에도 영향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나 집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0.69명인 무주택 부부보다 많았습니다. 또 외벌이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54.3%로 65%가 넘은 외벌이 부부보다 10%가량 낮았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면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66명, 외벌이 부부는 0.83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더 높았습니다. 사실 저는 소득이 좀 높으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요? 네, 부부가 돈을 많이 벌수록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부부 합산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비중은 작아져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은 51.4%였지만 1,000만 원 미만의 경우 63.5%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가 났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은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지 않을 것 같았다는 얘기인데 금융당국이 관련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모형 ELS 관련 상품은 한 달여 전 대책 초안에서 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최종적으로는 빠졌습니다. 손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은행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은행권의 관심은 단연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여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신탁상품을 고위험 3호 상품으로 분류해 은행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신탁상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잘 하셨다고 그래서 믿고 그러면 그 건의를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판매가 허용되는 신탁상품은 주가 연계증권 ELS를 담은 것으로 다만 기초자산을 국내 5개 대표지수로 제한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상품으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탁상품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돼 은행들로서는 40조 원이 넘는 신탁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적용하고 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와 검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이 한 달 만에 후퇴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수출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 낮아져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와 전자기기,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시안시 정부 등에 따르면 강봉용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경영지원실장은 최근 시안시 서기 등을 만나 이 같은 투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라인을 완공하고 삼성전자 주력 반도체 제품 중 하나인 낸드 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을 이끌 최고 경영자 후보가 오늘 결정됩니다. 신한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에 추천할 차기 회장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용병 전 신한금융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간 대결 구도가 점쳐지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고 단일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설 승차권 예매를 내년 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8일에는 호남과 전라, 강릉, 그리고 중앙선의 예매가 진행됩니다. 철도공사는 명절 온라인 예매가 대부분 1시간 이내 매진됨에 따라 온라인 예매 종료 시간을 오후 1시까지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가운데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여행사는 하나투어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여행사 5곳의 동남아 패키지 여행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종합 만족도는 하나투어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랑풍선과 모두투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출근길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또 은행이 지금처럼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습니다.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아예 판매를 막으려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또 손정혜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최모 씨라는 분이 2017년도 이제 대전에서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곰탕집에서 사람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하고 이렇게 그 서로 교차하면서 스쳐가는 엇갈리는데,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신체에 여성분의 신체에 이제 손이 닿았다. 그렇게 이제 논란이 소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여성 측 주장은 이제 자기 신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그런 쪽에 주장한 거고 네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이제 스친 사례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1심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징역 6개월로 선고가 났고요. 그 남성분은 사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이제 6개월, 그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계속 나오게 지금 되고요. 저희 CCTV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CCTV 상으로 보면은 이제 남성분이 서로 여성분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에서 어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는데요. 네. 주요 요인은 이제 여성분의 어떤 주장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떤 정황을 파악하는데 그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형을 그 결정을 했고요.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이제 특히 아내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당초에 이제 그 징역 6개월이 이제 형이 나왔을 때 이제 국민청원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30만 명 이상이 지지하면서 젠더 갈등까지 이제 나왔던 그런 좀 중요한 이슈였죠. 근데 어쨌든 결국 대법원에서 최 씨 상고를 이제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고요. 뭐 이런 게 어떤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의 어떤 유의한 전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 남성을
유죄로 본 걸까요? 성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정적으로는 피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경찰 진술서나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조금 불일치하고 진술 보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정도 이렇게 스쳤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다시 그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의 진술로 진술이 조금 번복되는 점이 달랐고요. 더군다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그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라 가실했다 이렇게 여러 번 진술이 번복되는 반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더군다나 법원이 여러 차례 여러 각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특별히 그 상황에서 이 사람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무고를 한다거나 거짓 진술로서 어떤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뢰성 높은 증거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CCTV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네네. 피고인 측에서도 CCTV를 감정을 해서 짧은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지만 사실상 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기습추행이라고 하거든요. 예. 추행 중에도 기습추행인데 지나가다가 툭 이렇게 추행하고 가는 사례들이 많아서 뭐 0.5초, 1초 만에 추행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주장한 1.3초 만에 이런 추행이 있기 어렵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CCTV에 오히려 확인은 어렵지만 이 가해자인 피고인 측이 오른쪽 팔을 여성을 향해서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그 CCTV 영상이 그 지금 행위가 이뤄진 영상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될 텐데 아마 네티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이 증언의 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댓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데 뭐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정황상 범죄 인정 가능성을 아마 그 대법원이 이제 고려했다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CCTV에서는 분명히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남성의 그 팔이 여성의 신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성분이 실제로 이제 그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분에 대해서 무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한 그 결과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제 사실 피고자 입장에서는 네. 좀 억울한 측면이 없다고 계속 없지 않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정황상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오해의 소지를 살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여성분의 진술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반영했다는데 향후에도 이런 유사 사례에 좀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실제로 그 해당 남성의 부인분도 다시 한번 글을 올려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남편이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으로 평생 고통받아야 예. 되느냐,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증거 없이 이렇게 사람 말만 믿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좀 지나치게 네네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뭐 대중 밀집 장소에서 사실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지 않느냐,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성범죄가 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CCTV가 없는 사건이 오히려 더 많죠. 특히 추행과 강간 사건에서는 CCTV가 없는 사건들이 더 많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원래 피해자 진술이 정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입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그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부여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많은 사례에서도 이렇게 유죄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유독 이제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에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엉덩이든 뭐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간다던가 또는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처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는 그럼 어떡하냐. 네. 사실 실수로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무죄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 접촉이 있었지만 과실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내 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죄송하다 이건 과실이었다라고 하면 기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 무조건 처벌받느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군요. 또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DLF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소비자의 어떤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향후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고위험 고난도 금융 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이제 시종적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고난도 금융 상품의 경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모펀드나 신탁 같은 경우에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대신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 내용에 특히 이제 고난도 금융 상품이 뭐냐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이상 넘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 금융 상품들이 기초 자산인 경우에 그런 경우고요. 뭐 신탁 상품 주로 ELT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ELT의 경우에도 기초 자산이 주로 코스피 200 등 이제 주가 지수의 경우에 근데 공모가 발행되고 그다음에 손실 배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손실의 하락폭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곱해서 손실률이 이제 손실 금액이 커지는 그런 배수가 있습니다. 손실 배수라고 하는데 손실 배수 1 이하인 ELS를 편입한 ELT에 한해 1년 동안 한 40조 원 이내에서 은행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대신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그런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런 지침이 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DLF 사태가 커진 거는 많은 분들이 은행하면 뭔가 신뢰도가 있고 좀 안전자산을 팔 거라고 예상이 돼서 가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커진 건데 의외로 지금 나온 걸 보니까는 또 ELS 관련 상품은 판매되고 금융위에서 일선 은행들의 어떤 고충들이나 민원들을 이렇게 좀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과 관련된 규모가 한 40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연간 받는 수익이 한 400억대인데 이것을 전면 금지하게 되다 보면 은행의 수익이 너무 저조해져서 경영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재안으로 나온 것은 원금 손실이 이제 80%를 넘지 않는 상품에 한해서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겠다. 이런 어떤 조치들을 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안전조치 강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제안을 나온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녹취라든가 투자 숙려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고난도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에만 팔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투자자 성향 분류 같은 경우도 유효 기간을 늘릴 거고 이 투자 성향에 대한 어떤 조작도 철저하게 금지하겠다 이런 안전 조치를 지금 일부는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일부는 풀어주되 안전 조치를 좀 강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이제 가장 조금 뜨겁게 관심이 있었던 게 투자 철회 제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를 뭐 즉흥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숙려 제도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 DLF 사태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투자자 안전장치라고 나온 방침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호 장치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손실률이 20% 이상이 되더라도 이제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같이 이렇게 좀 구조가 단순한 상품에 한해서는 이제 고난도 금융 상품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판매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사실 ELS가 편입된다는 거에서도 보면 기초자산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될 경우에는 이제 고난도 위험 상품이라고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주가지수 같이 좀 변동성이 작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지수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향성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갈 때는 결국 손실 배수의 영향도 있지만 손실 구간의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산 ELS가 얼마만큼 몇 개액을 가지고 이제 ELS의 수익률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이렇게 내놓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형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구조가 단순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금 이제 손실 위험이 20% 넘어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상품이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손실만 가지고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이제 가이드라인 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신탁 판매 금지되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를 내놨는데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이미 절반가량이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혼부부 중에 한 4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또 일부는 또 그 대부분은 또 그 대출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좀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예. 오히려 이제 중년의 부부보다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집 구매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분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신혼부부들이 요즘에 사실은 전세자금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 신혼부부들이 가점이 많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취득할 여지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라고 이제 양가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인데 현재는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이게 또 이렇게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위가 포함돼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신혼부부 통계 결과가 나가고 있는데 뭐 집이 있는 부부가 44% 정도 차지하는데 그 와중에 또 두 채나 또 세 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지금 그래도 한 5.9%, 1.3%씩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85% 정도는 이 집 때문에 은행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는 바람에 대출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빚 갖고 집을 사서 결혼 생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왜 그러냐 봤을 때 향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집 대출 받아가지고 살 요인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서 이제 디딤돌 주택 자금 대출을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내용 보면은 부부 연봉 합산이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상당히 유인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주택 자금 그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우선적으로 집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꼭 집값이 오를 것을 상정하고 뭔가 투기 개념으로 빚을 내서 집을 샀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는 걸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지금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요.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기 때문에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현재 이제 신혼부부들이 초기에는 자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앙 주거에 들어가는 어떤 대출이자나 원리금을 갚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또 출산율도 도모할 수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지금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한 연평균 따졌을 때 한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빚이 1억 원 정도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5,500만 원 벌어서 다 빚 갚는데 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만 언제든지 가계부채라는 게 또 뇌관으로 작용해서 우리 경제나 이런 데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가계에서 자산 그 비중을 보게 될 때 금융자산보다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한 70% 이상 되고 영국이나 뭐 미국,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우선순위가 되는 재무 목표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재무 고정비가 높을 경우에는 상당히 소비나 저축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집장만을 고려하는 신혼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재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 그 연체라든가 이제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도 조금 이 대출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이 어느 순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은행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 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사실 담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위험가중치를 낮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보게 되면은 그 자영업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은행들이 자영업 대출이 그 동안에 이제 가계부로 이제 한두 명이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대출을 많이 늘리는 경향도 있어요. 결국 젊은 부분들이 자영업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대출이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 자영업 대출까지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상당히 이제 경기 둔화가 됐을 때 대출이 상당히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 자영업 대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아까 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신혼부부들이 지금 집 안 사면 나중에 더 못 살 것 같아라는 심정으로 집을 샀다면 최근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일 것 같은데 뭐 일부 집값 많이 오르고 지역의 있잖아요. 집값은 여전히 이제 좀 상승 그 곡선이지만 예. 정부에서는 이제 주거 안정 대책 반드시 실시해서 집값 잡겠다 이렇게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뭐 또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또 급격히 하락하면 부채 문제라든가 깡통 전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 부동산 정책을 저항 없이 잘 실시하는 게 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손정혜 변호사, 서지용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미신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수산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4+1 협의체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맞불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4+1 협의체는 임시국회를 3, 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북미 대치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강경한 노선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은 미국이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어느 길을 선택할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자신들은 더 잃을 것이 없다며 어떤 곳에서도 상응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국 총선입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의 운명을 결정할 조기 총선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1923년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열리는 12월의 선거로 더욱 주목받았었는데요. 만약 집권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할 경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7시에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곰탕집 성추행 유죄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해 성추행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찜질기 제품 리콜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 매트 같은 난방용품 자주 쓰실 텐데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보다 크게 높아져 저온 화상 등을 입을 우려가 큰 제품들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이미 안전 인증을 받고 판매되던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의 충격이 큽니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들은 오늘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용품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리포트는 매일 발표되는 증권사의 다양한 리포트 가운데 눈에 띄는 리포트를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2월 FOMC 회의와 관련한 리포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적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뭔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상훈 선임연구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이 세 차례 연속 시행했던 이 금리 인하를 왜 멈췄을까요? 네, 우선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95년과 98년에도 흔히 시장에서 알고 있는 보험료 인하가 세 차례 진행 후에 인하 휴지기에 돌입했었거든요. 네. 물론 세 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역 갈등도 다소 완화된 시점에서 세 차례 인하 효과를 지켜볼 타이밍이라 판단을 이 직전 FOMC 회의 때부터 저는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리포트 제목 자체를 물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연준과 시장이 모두 낮은 인플레에 집중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저물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뉴노멀 시대에 전세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틀 전 FOMC 회의에서 성명서와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내년 금리 동결을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 마감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낮은 물가에 대한 우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연준은 올해 근원 PC 물가 전망치를 하향한 이후에 내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저는 그 전망 경로에서 연준 역시도 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치를 굳이 1.9%로 전망하고 내후년이 2021년 전망치를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는 된다는 식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재료였지만 저는 반대로 내년까지도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내년에도 이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시사를 한 상황에서 역시 궁금증은 우리 금리 인하 카드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일 텐데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2개월 만에 반등했고요. 수출 네. 증가율도 10월 지표 바닥을 찍고 지금 점진적으로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당분간은 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0%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 분쟁이 재차 격화될 경우에는 저는 금리 인하가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2분기 또는 이제 금통위 위원들의 교체 시기를 감안하게 되면 7월 정도에 한 차례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상훈 선임연구원과 투데이 리포트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주요 이슈로 함께 살펴보시죠.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 소식에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올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이어 강세 보인 섹터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빅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율을 최대 50% 낮추고 오는 15일 예정됐던 관세 부과도 취소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CNBC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안보다는 내용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 중 특히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농산물의 규모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미중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작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소식에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오늘은 대체로 위로 움직였습니다. 무역 정책에 민감한 종목인데요. 캐터필러가 2% 가까이 올랐고요. 애플은 소폭 오르는데 그치고 보잉은 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캐터필러의 상승은 이해가 되더라도 애플과 보잉이 부진했죠. 애플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 스위스의 대표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애플 아이폰의 중국 수출이 35%가량 줄었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미중 무역 합의 소식에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잉도 홀로 하락한 사연이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내년 초 운항 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737 맥스 기종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반도체주, 에너지주, 운수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11개 섹터 중 4개 sek터가 하락을 했고 7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금융 섹터로 2% 올랐는데요. 은행주들 모두 2% 넘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에 미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JP 모건 체이스 2.8%,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892%, 2년물 수익률은 1.67%로 올랐는데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간 격차도 4주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경기 불안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모든 게 좋았지만 경제 지표는 아쉬웠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공개했는데 전주보다 4만 9천 명 늘어난 25만 2천 명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과 동일해 전문가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개장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어떤 영향 줄지 또 시장 인사이트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마 오늘 새벽에 전해진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좀 일단 멈추고 이제 좀 합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두 나라 관계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합의할 때가 왔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미국은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대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중국은 경제 성장률 6%, 뭐 7%, 6% 이제 내년 5%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협정이 필요했다라는 이해관계에 맞아서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측됐던 아주 스몰 딜보다는 큰 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스몰 딜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를 내리고 농산물을 중국에 더 수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있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관세도 50% 철폐하는 선에서 보다 큰 관세 인하가 됐으니까 아마 중국도 지금 아직 정확한 협약문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측도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분야의 수입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을 수입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양을 수입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무역 합의문을 통해서 원래 15일 날, 오늘 15일 날 예정을 했었던 이 추가 관세는 안 하기로 했고 기존 관세도 이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는 상황인데 뭐 봤을 때 일단 한숨을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미중 갈등은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장기전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미국이 가장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거는 결국 IT 기업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의 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성장 동력이 큰 산업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측이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에서 이걸 로열티 안 내고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재산권 부분을 강화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혹은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마 지금 딜을 해도 제 생각에는 뭐 지적재산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딜 자체 뭐 아주 빅딜이라도 얘기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 측에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도 있고 그 지적재산권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 아직은 뭐 계속 진행되는 이슈다. 이게 장기간 진행될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것이 앞으로 미중 협상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4년 만에 영국이 3번째 총선을 치렀는데 현재 총선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이 보수당이 압승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국은 우리나라랑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이슈에 주목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는 브렉시트에 관한 이슈일 텐데요. 지금 보수당 정권 그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든 기간 안에 한 번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제 1월 달까지는 브렉시트를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법이 사실은 아주 하드 브렉시트라 그러죠. 그게 아무것도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이냐. 라고까지는 안 본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딜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딜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보수당 정권이 오는 것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 정권이 오는 것보다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슈는 이 출구조사 결과를 지금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보수당 압승이 확인이 된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브렉시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사실은 보수당이 335석만 얻으면 되는데 지금 360석 이상을 얻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게 브렉시트가
기한 안에 1월 달 안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 측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당이 이번에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강한 반기업적 어떤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흔히 운송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국유화하겠다. 이런 정권이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보수당 된 것 자체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친기업적 그리고 브렉시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브렉시트를 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 주가에도 어느 정도 호재 그러니까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 소식도 그렇고 이번 영국의 총선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안도 랠리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국발 뉴스 사실 굉장히 크게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국 뉴스를 합쳐질 수가 있을 텐데 영국 뉴스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보수당 정권이 계속 이길 거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고 있었고 영국 뉴스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제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은 아마 대부분 미중 뉴스에서 혜택을 얻은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좀 깜짝 놀랄 소식이 들어왔는데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동안 뭐 정상화하려고 1조 넘는 자금을 쏟아 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도 재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나 봐요. 예, 두산건설이 사실 이제 9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2010년에 일산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게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 위기 전에 어떤 집 짓는 형태를 줘서 고평수, 그러니까 고분양가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게 미분양 사태가 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토목 부분 양측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적자가 한 9년째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죠.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뭐 그게 그 비중이 될 텐데 그게 그 상태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준 1조 5천억 유상증사랑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1조 5천억 가량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잘 안 됐다. 결국은 이게 사업의 수익성을 못 얻고 결국은 가장 대지주인 두산중공업이 이제 전체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그렇겠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진 지분이 90% 정도, 두산건설이 가진 정도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 정도만 아마 직접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라 그러는데 10%의 가치가 한 약 400억 정도 되고요. 그거를 두산중공업의 주식과 약 1대4.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1이면 두산건설은 4인 그런 비율로 아마 교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건설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시가는 제 생각엔 시가총액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90% 정도는 이미 두산중공업에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한 450억 정도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을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을 바꿔주는 형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일 때 두산건설 4의 비율로 바꿔주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자면 뭐 물론 자기가 두산건설을 갖고 싶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갖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액수상 시가총액상엔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다. 아마 두산건설이 두산건설을 팔려고 내놨을 때도 한 4,500억 선에서 계속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 자체 그리고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양시장 출발 예상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대 강세 출발 예상되면서 216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78% 오름세 출발 예상되면서 641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넘는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1% 내외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오름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각각 1%에서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무역 합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새로운 기록을 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1년 반 넘게 이어져 왔던 만큼 어느 정도 안개가 걷혔다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목별로 어떤 흐름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 7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4,5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넘게 올라갑니다. 중국 시안공장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죠.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서면서 2164선으로 지금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6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54,400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가운데 네이버도 0.8% 상승으로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9만 3,500원. 자, 그리고 현대차도 1% 넘게 올라가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올라가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주가는 8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공장의 구조 5천억 원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1% 상승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살펴보죠. HLB가 10만 1,000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9,250원입니다. CJ ENM도 1% 넘게 올라가네요. 15만 3,800원이고요. 그밖에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내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외국인이 77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 기관은 9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64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철강, 금속,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오히려 전기전자 섹터에서 차익실현 물량들을 내놓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82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은 3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험자산 매력도가 나타나면서 어제장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달론 환율 급락 출발입니다.
14원 80전 내린 1,17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전망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모로 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그럼 산타랠리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그 합의가 어쨌든 1단계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년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연말 연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것은 기존 관세율 인하 여부인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나온 대로 기존 관세율이 그 절반 이하로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화나 위안화 그리고 아시아 자산들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별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미중무역 협상 이후에 가장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여전히 그 IT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쪽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비스업에 비해서 이제 제조업 지수나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좀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미중무역 협상이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부분들이 이미 많이 나빠져 있는 제조업 경기나 바닥을 확인하고 탈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조업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절대 PBR이 좀 낮은 철강이라든지 이런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단기적인 좀 수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 또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온 종목들, 오늘은 어떤 흐름 전개되고 있는지 뉴스 랭킹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1.8%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9조 5천억 원 추가 투자 공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1.6% 상승세고요. 5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산건설입니다. 오늘 7% 상승 1,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앞서 보셨다시피 두산중공업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가 1% 상승입니다. 2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0.9%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신세계 오늘 0.68% 상승 2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안 팔리는 못난이 감자 30톤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매하겠다, 통큰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최근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또 기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랭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종목들입니다. 삼성전기가 1.67% 상승으로 1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주력 사업 중 가운데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을 청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매수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최근에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막판 서명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과징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 조율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조만간 빨리 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0.7% 상승, 한화시스템 0.4% 오름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 상승으로 2,161.5포인트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43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앞서 2017년에도 삼성전자가 이 시안 반도체 공장에 투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2단계 대규모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와 현재 언론에 따르면 최근 강봉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시안시위원회 서기 등을 만나 80억 달러 규모의 시안 제2공장 2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안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로는 유일한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기지인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시안 반도체 2공장에 3년간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착공한 이 공장은 이번 달 안으로 완공돼 내년 초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은 공정 최적화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된다고 했는데 자세히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주로 V낸드 플래시 제품이 생산되는데요. 일반 평면 낸드에 비해 집적도가 높아 용량은 크지만 크기는 더 작은 고효율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5G 등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네, 중국의 투자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네,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갈등의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예정돼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 한중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오수연 기자 함께합니다.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장례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내 재계기업에서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을 일궈내고 또 이끌었던 고 김우중 전 회장이 지난 9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로 1년 좀 넘게 투병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충남 태안군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 김우중 회장은 건강이 나빠지기 직전인 지난 2017년 말까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청년 기업인들을 육성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 공선하고 여기고 글로벌 YBM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일찌감치 해외 무대로 눈을 돌려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동시에 무리한 투자와 분식회계로 대우그룹 해체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우맨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인재를 많이 양성했다고도 평가를 받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또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박근태 CJ 대한통운 대표,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김혜준 교보증권 대표 등이 대표적으로 대우 출신들입니다. 네,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박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을 보면서 걱정이 많다면서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까지 썼는데 혁신을 꾀하고 있는 미래 기업인들을 걱정한 겁니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모기업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금지법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게 150년 전의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대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KT도 좀 짚어보죠. 어젯밤 차기 회장 후보 9명 면면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KT 황창규 현 회장에 이어서 KT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유력 후보군 9명 중에서 8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전현직 KT 임원들 7명이 포함됐고요. 외부 인사 중에서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KT 이사회는 어제 오후 차기 회장 후보군 명단을 확정한 뒤에 후보들에게 연락을 해서 개별 동의를 얻었는데요. 9명의 후보들 중에서 1명은 실명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KT 내부 인사 중에서는 구현모 사장, 이동면 사장, 또 박윤영 부사장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직 KT 인사 중에서는 임헌문 전 사장, 표현명 전 사장, 김태호 전 기획실장과 최두환 전 KT 종합기술원장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T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장 후보군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민영화 이후에는 회장 선출 때마다 계속 깜깜이나 낙하산 논란 등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이런 논란들을 피하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 거고요. 최종 1인 선발은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새 KT 회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네, 오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출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 낮아져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와 전자기기,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던 두산건설은 지난 199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지 23년 만에 상장 폐지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을 이끌 최고 경영자 후보가 오늘 결정됩니다. 신한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에 추천할 차기 회장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간 대결 구도가 점쳐지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가운데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여행사는 하나투어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여행사 5곳의 동남아 패키지 여행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종합 만족도는 하나투어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랑풍선과 모두투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와 비침습적 신호요법 등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는데요.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서 회동을 한다고 해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계속되는 공방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밟고 가라며 본회의장 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국회의 이 같은 극렬한 대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에서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해드리고 함께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회 상황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기국회도 이미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한 상태고 그렇죠. 예산안도 겨우 시한 남겨서 그러니까요.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이제 지정한 법안들도 그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처리를 지금 해야 할 시점을 지금 맞은 게 지금 맞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도 참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뒤늦게 참여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뭐 그대로 지금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자한당은 지금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을 외치면서 초강경 투쟁태세요. 자신들을 밟고 가라. 네, 그러니까요. 밟고 가라.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거의 뭐 15년, 20년 국회에서 논의를 해온 사안이고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한 이후에 이제 거의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 중에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계속 반발을 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제대로 국민들의 표심,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선거법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4+1 협의체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까지 이제 일단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상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종 시한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16일 또는 17일에 결국은 이번 임시국회를 일단 오늘 소집돼 있는 국회를 폐회할 경우에는 그 다음 회기에 이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아마 주말에는 필리버스터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한 필리버스터, 또 여권에서도 또 4+1 협의체에서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말 기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장외투쟁으로 나갈 것이고 정치는 계속해서 대립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러나 다수결로 또 국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당 보면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4+1 협의체에 좀 많이 기대서 가는 느낌들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 선거법 수정안 두고 뭐 최종 담판을 했지만 결론은 묻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의견 조율은 많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조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석패율제를 이제 뭐 지역 단위로 할 건지 전국 단위로 할 건지 그와 여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연동제 이제 캡 논의가 또 막판에 이제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그 비율은 250대 50으로 하는 거로 대략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50명의 이제 그 비례대표를에 대해서 연동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25명에 대해서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30명에 대해서 적용할 거냐, 이것만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지금 점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야당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많이 의존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을 해서 이제 오늘 오전 10시로 연기가 됐는데 오늘 나오는 건 맞나요? 오늘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나오리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결국은 가능한 한 서로 합의하고 협상하고 내가 숫자가 부족해서 지더라도 최소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 그리고 단 뭐 몇 %라도 관련돼서 최소한 우리 정당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결사항전하겠다. 마지막 상황 나는 여기서 뭐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도 지금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 뭐 국회에서는 노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협상을 통해서 뭔가 따내고 싶다라는 왜냐하면 당내에 강경파도 많지만 협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거든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많은 정치적 지분과 이익을 따내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텐데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 아니겠습니까? 장외투쟁 이번 주말 이번 내일 이제 큰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보수 유권자로 결집을 시키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 사령탑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도 지금 서로 단합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런 협의에 계속 빠지고 계속 반대 의견만 내세우면서 협의 과정에 나가서 장외투쟁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논의 과정이 소외되고 자칫하면 거기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들. 그렇다면
자기 정당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 예. 저는 국회는 결국은 이런 협의의 과정이 있고 가능한 합의 처리를 해야 되지만 안 되면 결국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속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왕따가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협의에 들어가고 참여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또 그런 지지자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때도 봐도 뭐 민주당이 독단이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좀 실책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뭐 양쪽 다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지금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이렇게 강행 처리한 선례가 또 남아 버렸는데 그렇죠. 이거 상당히 나쁜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평생 여당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또 본인들이 언제 야당이 될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랬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때 여당이 강행 처리했을 때 할말 막을 수 없겠죠. 있는 네. 또는 할 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선거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게임의 룰이라 해서 그러니까 뭐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개편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 또 강행 처리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해가지고 선거제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다. 야당들 도움받아 소수 야당들 도움받아 강행 처리했을 때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이걸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반대 못 한다는 했었으니까.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3당 협상을 다시 또 추진하는 이유도 어찌됐건 명분을 지금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건데 강행 처리하게 되면 그러나 명분을 좀 상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근데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을 추진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장외투쟁으로 예. 나간다든지 하는 것과 예. 협상에 아예 안 들어간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체제하에서는 협상 자체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보기엔 그건 중대 실책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협상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예. 더군다나 지금 4+1 협의체에서 협의가 돼서 지금 거의 합의안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네네. 공수처 안도 그렇고 그렇죠. 선거제 안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아주 극한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근접이 돼버렸어요. 네. 의견 조율이 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 같은 경우에도 250대 50이면 지금 현재 체제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겨우 3석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자, 연동제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거 들어가서 일단 주장하고 안 되면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공수처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은희 안에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내놓은. 자, 이렇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실제로 공수처 설치를 문재인 정부 후반기 말기쯤에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 부분만 해결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 의견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을 협의에 들어가서 강력히 좀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거의 지금 빈손으로 그야말로 투쟁 구호만 남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걸 과연 그 합리적인 그 보수 지지층들이 그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서 여야 모두 협상을 최대한 진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주고 계세요. 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5337님이 국민과 국가보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본인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차라리 그게 장사꾼이지 뭡니까? 장사나 하세요. 네, 2402님은 자유한국당은 독단과 고집을 접고 국회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십시오. 반대만 하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의원님들 뽑아준 거 아닙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7575님이 국회는 교섭단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섭 권한 없는 단체끼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 네, 8217님은 우리나라에 국회가 왜 있는가 참으로 의심스럽다라고 주셨네요. 네, 끝자리 6486님이 국민투표로 합시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권 재집권의 구실로만 보이는데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1949님은 한국당 힘내세요. 짧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5337님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발전보다 국회의원 각자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네. 5962님은 자한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밟고 지나가시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292님이 독재다. 독재 협의라는 건 없는 여당. 네, 뭐 특정 당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한 분노를 많이 담아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계속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로 이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도 이제 맞불 패스트트랙 전략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로 간에 최대한 정치 전략을 끌어내서 마지막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성공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회기가 바뀌면 그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고 의원직 뭐 총사퇴안도 거론되지만 이것은 뭐 국회의장이 수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것도 사실은 실효적인 카드가 아니고요. 이제는 남은 카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의 얘기를 단지 필리버스터가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니까요. 서로 지금 장군 멍군식으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국회는 가능한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자유한국당이 장애로만 나가서 지난 뭐 1년 돌아보십시오. 계속 장애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 장애 집회하면서 국회를 외면했는데 저는 그 전략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국회는 결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합의한다. 과거의 합의 처리도 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대부분 여당, 다시 말해서 보수정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수적으로 안 되니까 야당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하거나 또 국민의 눈을 무서워해서 결국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여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는 유권자들이 함께하도록 하는 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따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정치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버렸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실책이고요. 여당의 경우도 마지막까지 이런 합의를 이끄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건 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뭐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아마 비판의 목소리를 주신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마지막 시한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 장애로 나간다면 장애 정당, 원외 정당을 해야죠. 원내로 들어와서 해야 그게 원내 정당의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밖으로 나갈 거면 원외 정당, 아예 뭐 의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밖에서 시민단체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들어와서 오늘 시간이 재기능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거부하고 마지막 길거리에서만 싸우겠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식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쓰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회기를 쪼개는 방식을 쓴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민주당이 좀 이 방식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행 처리하면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죠. 그러니까요. 맞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국정 이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장애로 자꾸 나가게끔 사실은 유발을 했던 그런 측면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라든가 여당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뭐 계속 파행을 겪는 그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여당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잘 조율하고 해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 협치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야당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한 문제가 인사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른바 조조라인 다 지금 교체하라 했을 때 반응이 청와대가 굉장히 늦었죠. 결국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물리지 않는 바람에 야당이 계속 반발을 좀 했고 또 뭐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한 끝에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갔는데 네. 이런 전반적인 전국 운영을 과연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여당이 잘 해왔는가 그렇게 꼭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을 안 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기에 사퇴시키고 민정수석을 빨리 좀 교체했더라면 대응을 했다면. 지금 사실은 국정 운영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정도의 이런 대치 국면 같으면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거를 그러니까 강행 처리해가지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협치를 위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통령의 역할도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극적인 전환 계기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요? 뭔가 분열되어 있는 국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예,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시니까 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끝자리 7675님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을 폐기하라. 네, 5822님은 요즘 흔히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의 토론보다 못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에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오히려 우리 손으로 뽑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6194님이 국회의원 줄이세요. 민주당이 독재로 하니까 야당과 협치가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 6184님은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라라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1205님이 앞으로는 의석수만 확보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 시도하겠네요. 또 3467님 인천에 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내년 총선인데 진짜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0489님이 국회의원 정년이 없으니 문제다. 대통령도 담임인데 그러면서 정년을 주어야 한다. 또 의원 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2402님은 세금 갈아먹는 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세요라고 짧게 주셨네요. 네, 0074님이 국회를 10대, 20대로 바꾸면 어떨지 아이만도 못한 국회의원들 한심하네요.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네요. 참 국회 답답하다, 화난다 이런 문자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임시국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지 짧게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협상장으로 돌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계속 하셨던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고요. 시청자들께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또 다 노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까 이종 평론가 얘기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인사 문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이 거의 다 고발했잖아요. 이런 상황도 됐는데 조국 장관 지금 무슨 범법이 밝혀졌나요? 검찰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청와대나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야당이 돼야 같이 이것이 논의가 되고 이게 선순환의 경쟁이 되는데 지금은 아예 밖으로 뛰쳐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거리에만 떠돌고 있으면서 국정을 완전 개혁 발목만 잡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여당은 책임 느끼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야당은 무조건 들어와서 협의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당연하죠.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몫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요. 그래야만 국민들의 신뢰가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이라도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의 대안. 그 부분에서는 여당도 좀 양보를 해야 하고 자유한국당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 그리고 공수처안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 토론 고구마 잔뜩 먹은 국회 얘기해봤습니다. 김홍국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중증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네,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긴 합니다만 정부는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유지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어느 정도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 이비인후과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어제 이제 식약처에서 지난 10월에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결과? 네네. 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153가지 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그 폐손상 의심물질 7가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뭐 대마 유래 성분인 THC 성분은 뭐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증 폐질환의 의심물질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13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가약물질도 한 43가지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사실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서 폐손상 의심으로 사망한 환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 관련 사례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까? 그 지난 9월에 의심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 뭐 원래 30대 남성인데 이전에는 관련형 담배를 피다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이제 바꾼 지 한 6개월 내에 바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폐질환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연관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폐질환이 일어났다까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입증이 안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의심이 된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이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아까 어제 이제 식약처 결과를 말씀해 주실 때 액상형 전자담배 13개 제품에서 이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성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비타민 E는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이제 비타민 E와 관련된 성분인데 그러니까 비타민 E가 좀 산화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이제 좀 변형한 형태입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인데 우리가 뭐 영양제로 먹기도 하고 뭐 피부에 도움되라고 바르기도 하는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 자체가 유해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폐로 흡기되었을 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 분자 구조가 좀 뭐 꿀처럼 좀 끈적끈적한 형상을 지니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질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나 뭐 바르거나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 그렇죠. 폐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죠. 네. 그나마 뭐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그 중증 폐 손상 환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이 마약류가 대마 유래 성분 이게 나오진 않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불법 성분인 그게 나올 수는 없긴 하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만 다행히 나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유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이제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한번 검증된 거기 때문에 나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사실 만약에 액상형 담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이제 사용을 중단해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이제 사용 중단을 좀 강력 권고를 유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좀 그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사용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뭐 불가피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에서는 뭐 기침이나 호흡곤란 또는 뭐 가슴 통증과 같은 뭐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당장 중단을 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사실 왜 뭐 감기 아닌가? 아니면 뭐 그냥 요즘에 워낙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환절기 질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갑작스럽게 내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발생했다. 특히 이럴 때는 의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사실 뭐 그 미량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의심하는 것이 1호 환자가 뭐 될 수 있는 거니까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뭐 건강 생각하면은 담배 피시던 분들도 금연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금연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움받을 수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금연이라는 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다면은 아예 그냥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보건소에 금년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병의원에서도 금년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그 1544-9030으로 전화를 하면은 1544-9030. 네네네. 금년 상담 전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상담을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약 보험 받을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 밖에도 뭐 금년형 일반형 캠프라든지 뭐 치료형 캠프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찾아가는 금년 서비스까지 찾아가는 금년 서비스요. 해당되는 뭐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만 되긴 하는데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내가 금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그 니코틴 패치 붙이시는 분들. 그건 어때요? 아 그게 이제 뭐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권고하는 방안은 아니고요.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금년을 하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거보다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니코틴 패치 말고 그걸 이제 금년 담배를 폈을 때 이제 그 맛을 못 느끼게 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을 못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맛이 생각나서 하는 건데 다시 담배를 피게 되면 이 맛이 그 맛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담배가 생각나지 않게 해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생각났더니 폈더니 좀 그 맛이 아니니까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다. 자꾸 해서 이거 아니다, 나 담배 안 펴야겠다. 근데 약을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연초 새해 많은 분들 금연 목표 세우시잖아요. 내년 초가 되면 또 금연을 아마 목표로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뭐 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뭐 의사한테 가서 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그냥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그 실패했을 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남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금연을 성공했는지를 알고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원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와이드 이슈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